농민 소득의 80%가 정부 보조금입니다. 그런데도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고속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프랑스 농업 이야기입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남의 나라 농촌 시리즈 프랑스 편을 준비했습니다. 유럽 최대 농업국이라는 타이틀 뒤에 어떤 현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현실이 우리 한국 농업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농업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전체 농산물의 약 18%를 생산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882억 유로어치를 생산했는데요. EU 회원국 중 1위입니다. 국토의 51%가 농지예요. 면적으로 따지면 약 2,870만 헥타르. 남한 전체 면적의 거의 3배에 해당하는 땅이 농사짓는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농식품 수출액은 2024년 기준 847억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고요. 유제품, 와인, 곡물, 육류 등 수출 품목도 다양합니다. 단순히 양이 많은 게 아니라 품질로도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죠. 보르도 와인이나 카망베르 치즈 같은 이름은 농산물이라기보다 하나의 브랜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의외인 숫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농민 수는 약 80만에서 90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작하는 평균 농지가 30헥타르. 우리 기준으로 약 9만 평입니다. 한국 농가 평균이 약 3,300평이니까 프랑스 농민 1명이 한국 농민 27명분의 땅을 경작하는 셈이에요. 규모 자체가 다른 세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넓은 땅을 경작하면서도 프랑스 농가 평균 소득은 3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4,200만 원 정도입니다. 많지 않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소득의 약 80%가 정부 보조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조금을 빼면 순수하게 농사로 버는 돈이 6천 유로. 한국 돈 약 8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9만 평을 경작해서 1년에 840만 원. 이게 유럽 최대 농업국 농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영어로 CAP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1968년부터 60년 가까이 운영돼 온 유럽의 농업 지원 시스템인데요. 쉽게 말하면 유럽 각국이 돈을 모아서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프랑스는 이 CAP에서 연간 90억 유로 이상을 받고 있어요. 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이 보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가 직불금이라고 해서 농지 면적에 따라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 둘째가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셋째가 농촌지역 개발지원금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CAP에서는 여기에 청년 농업인 추가 지원, 기후 위기 대응, 생물 다양성 보존 같은 목표가 더 강화됐습니다. 들어보면 참 좋은 취지인데요. 문제는 이 좋은 취지가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2024년 초 프랑스 전역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나와 고속도로를 점거했습니다. 파리로 통하는 주요 도로가 막혔고 벨기에와 독일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번졌어요.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시위 도중에 30대 여성 농민이 차에 치여 숨지는 비극까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직접적인 도화서는 프랑스 정부가 농업용 경유에 대한 면세 혜택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환경을 위해 화석 연료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트랙터 기름값이 곧 생산비인데 이걸 올리면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는 거예요. 근데요, 기름값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진짜 분노의 뿌리는 훨씬 깊었어요. 이 유가 생물 다양성을 이유로 경작지의 최소 4%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 땅인데 놀려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유기농 전환 목표까지 강화돼서 2027년까지 농업용지의 18%를 유기농으로 바꿔야 합니다. 유기농 전환 기간에는 수확량이 줄어드는데 가격은 바로 올라가지 않으니 소득이 뚝 떨어져요. 여기에 기후변화로 작황까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환경 기준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서 싸게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과 경쟁해야 합니다. 프랑스 농민들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한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 기준 없이 생산된 수입품은 왜 막지 않느냐?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 대목에서 잠깐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프랑스 농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건 조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랙터 수백 대가 동시에 고속도로를 막으려면 단순한 분노만으로는 안 됩니다. 농민조합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사회적으로도 농민의 시위가 일정 부분 용인되는 문화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프랑스가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중국, 미국, 러시아가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와 밀을 위협할 수 있는 불안정한 세계에서 식량 생산 능력은 곧 국가 독립성이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농민 시위에 일부 양보를 했어요. 규제 기준을 EU 최소 기준으로 일부 완화하고 에갈림법이라는 법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농산물 가격을 과도하게 깎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농업에서 한국이 배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원산지 보호제도입니다. 프랑스에는 AOC라는 제도가 있어요. 원산지 통제 명칭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특정 지역 이름을 제품에 붙이려면 그 지역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르도 와인이 되려면 보르도 지역에서 정해진 포도 품종을 정해진 방식으로 재배하고 양조해야 해요. 이 기준을 못 맞추면 보르도라는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카망베르 치즈도 마찬가지고 브레스 닭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스 닭은 일반 닭보다 가격이 10배가 넘는데 그 가격을 정당화하는 건 바로 이 엄격한 생산 기준과 지역 이름의 신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제도가 소농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대량 생산으로는 이 기준을 맞출 수 없으니까 소규모 가족 농가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지역 이름이 곧 브랜드가 되고 그 브랜드가 프리미엄 가격을 만들어주는 구조인 거죠. 한국에도 성주 참외, 보성 녹차 같은 지리적 표시 제품이 있는데 솔직히 프랑스 수준의 브랜드 파워와는 거리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건 프랑스의 사회적 계약 개념입니다. 프랑스에서 보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시민이 세금을 내고 정부가 그 세금으로 농민에게 보조금을 주고 농민은 그 대가로 식량 안보와 환경 보전을 책임지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에요. 이 계약을 위반하면 징벌적 벌금이 부과됩니다. 독일에서는 이 위반 시 800만 유로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한국에서 농업 보조금은 종종 시혜적인 것, 불쌍한 농민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되잖아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농민이 국가를 위해 하는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봅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정책의 규모와 질을 결정합니다. 프랑스가 연간 90억 유로를 농업에 쏟을 수 있는 건 국민들이 이게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학교 급식에 로컬 푸드를 의무화하고 2달에 한 번 방학 때마다 학생들이 농촌을 찾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다 이런 인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려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프랑스 농업도 위기입니다. 농민 평균 연령이 50세, 자살률이 직업군 중 최고 수준이에요. 1헥타르 미만 소농이 전체 농가의 73%를 차지하는데 이 소농들은 면적 기반 직불금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습니다. 대농은 넓은 땅에 대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으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소농은 점점 더 밀려나는 양극화가 진행 중이에요. 기후변화로 작황 변동성은 커지고 젊은 세대는 불안정한 소득 때문에 농업에 들어오지 않으려 합니다. 보조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농업.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걸까요? 이제 한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농민 평균 연령이 50세라고 했죠. 한국은 66세입니다.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의 45%를 넘어요. 농가당 평균 농지는 3,300평으로 프랑스의 27분의 1입니다. 곡물 자급률은 21%대. 프랑스가 150에서 320%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정부 지원 규모도 비교가 안 돼요. 한국의 공익직불제 예산이 연간 약 2조 6천억 원인데 프랑스가 받는 CAP 보조금 90억 유로는 한국 돈으로 약 12조 6천억 원입니다. 거의 5배 차이예요. 농민 수는 한국이 더 많은데 지원 규모는 5분의 1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도 이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 위기라고 하는데 한국 농민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물론 프랑스 모델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국토 면적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역사도 다릅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농업을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투자를 하고 농민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구조를 만들면
적어도 농업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것. 동시에 프랑스가 보여주는 한계도 있습니다. 보조금의 80%를 의존하는 구조는 결국 시장 경쟁력의 부재를 의미하고 환경 규제와 농민 이익 사이의 갈등은 어느 나라든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젊은 세대가 농업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고령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 이 이야기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농업이 잘 되려면 농민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그 구조를 60년에 걸쳐 만들어 왔고,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농민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한국은 아직 그 구조의 출발점에도 제대로 서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먹는 밥 한 공기, 그 뒤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 그 구조가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건지,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